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네, 그 이제 그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뭐 동의하였거나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거나 뭐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도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입니다. 공개 금지가 사유가 없는데도 공개 그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위법합니다. 네. 2013년도 판례. 네, 헌법 이렇게 해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재판을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는 게 공개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나중에 변호인이 이렇게 보장되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네, 무조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이거는 그 압수수색 과정이 아니다. 강제 처분이 아니다. 역시 이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2013년도 판례. 뭐 관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행정조사다. 네. 행정법에서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행정조사에 임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당연히 필요 없죠. 강제처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 없다라는 거죠. 비교 판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은 진행할 수 있다. 네, 행정조사니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 없이도. 네. 그래서 뭐 판례 여러 가지가 있고 맞는 내용이죠. 4번이 틀렸나봐요.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에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테말라 공화국 굉장히 디테일하죠. 네. 현장 출장해가지고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사에 작성한 경우 이게 그 현장에 출장해가지고 그 이제 호텔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그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가 아니라 이제 그 피고인이 잠시 머물고 있던 그 과테말라 공화국의 이제 현지 호텔에서 뭐 호텔 로비나 호텔 방에서 했겠죠. 그래서 또 호텔에서 했던 겁니다. 어떤 수사기관 뭐 경찰 관서나 이런 관공서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호텔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조사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2011년도 판례고 뇌물수수 혐의를 기소한 후에 과테말라 공화국 현장 출장하여 검찰관 갑이 이런 것들은 수사행위에 해당한다.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스스로 응함으로써 위력은 물론 기록상 분명한 이상 우호국사에 당연히 용인되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피고인이 국내 형사소송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결론은 호텔에서 검찰관이 피고인의 뇌물을 기소한 후 과태료 출장하여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갑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임의 형태로 조사에 응하였고 사정만으로 특진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 이거 속았다 이거. 이게 위스증에 해당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위스증에 해당하진 않아. 위스증에 해당하진 않는데 근데 특신 상태에 인정하기 부족해. 왜냐면 이거 호텔에서 한 거잖아. 응? 뭐 호텔에서 이렇게 저기 취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응? 어디 저기 관공서로 데리고 왔어야지. 그 영사기관으로 데려오든지 우리나라 영사로 통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그 좀 적당한 장소에 가서 해야지.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실시한 거는 이거 수사의 정형 형태를 벗어난 것이다. 호텔에서 무슨 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 결론은 맞는데 위수증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판결유지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수증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수증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는 이거 특신 상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왜냐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어. 왜 벗어났어? 호텔에서 무슨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참고인 진술조서 피신조서 작성하려면 경찰 관서로 가야죠. 검찰로 가든지 해야지. 뭐 집에서 무슨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 특진 상태 인정하기 부족했었다. 이거는 조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편물 통관 검사 이거는 너무 객관식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헌법에서도 나와요. 헌법 객관식에서도. 아무튼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내용이고
공개 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건 무조건 나가리죠. 그다음에 2번도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 1번 이거 너무 재밌는 판례고 당연히 알고 있었던 판례고. 그래서 저는 1, 2, 3번이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4번을 답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판례를 몰랐던 판례입니다. 과테말라 공화국? 판례에서 과테말라 공화국이 등장하는 거 처음 봐요.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 판례였고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위수증이어서가 아니고 판결유지 1번, 판결유지 3번의 특신 상태가 부족해서 호텔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라는 거. 이런 거는 모르면 어렵죠. 이런 판례들은.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공부하면서 덕분에 아 이런 판례도 있구나 한 번씩 알아가고 2차에서도 뭐 나오려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판결유지 2번 전문 증거는 이거 하면 일반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법원법 이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두 군데의 전문 증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특신 상태. 그 다음에 특신 상태라 하면 허위 작성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 신임할 수 있어야 된다. 신임. 우리 누군가를 믿을 때 신임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신임은 신빙성과 임의성이다. 외부적인 정황. 이런 단어들이 다 그 현출이 돼야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빙성, 임의성,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이런 단어들이 특신 상태, 특별히 상태. 그래서 이런 단어들 2차 답안지에 꼭 현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7번 전문 법칙.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그 넘기 힘든 사안 중에 하나죠. 증거법. 뭐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이 전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저도 이거 그 제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된 게 이 전문 법칙 때문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객관식에 있는 그 경찰 객관식 문제를 풀기 시작하다가 거길 이제 넘어서서 변호사 기출까지 이 전문 법칙을 아예 이제 그 저기를 하려고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된 계기가 이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입니다. 민사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과목도 아니고 이 형사소송법의 전문 법칙 이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무슨 얘가 목격자한테 들었다는 진술을 이렇게 A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B가 그걸 목격했고 B가 목격했다는 걸 C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C가 법정에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죠. 전문 증거냐 아니냐 본래 증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넘기 힘든 산 중에 하나긴 하다. 옳지 않은 거 피고인 갑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 특가법 위반 알선 수재 피고 사건에서 을이 내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갑과 상의하였다 라는 증언한 경우에는 이 증언 자체가 본래 증거죠. 그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을이 지금 무슨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갑과 상의했다라는 거. 그러면 갑은 이렇게 을과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이게 그 피고인 갑의 알선 수재 관련해서 이거의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뇌물 사건 관련해서 뇌물 사건 관련해서는 이 전문 법칙이 이게 그 좀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뭐 갑이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이 을의 사실을 그 을의 진술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성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 증거라면 갑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 본래 발언한 갑이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을이 갑과 피고인인 갑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알선 수재 알선 뇌물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피고인 1번 2008년도 판례고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한 진술이 본래 증거인지 전문 증거인지 판단해야죠. 이 경우는 지금 본래 증거입니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이 뭐냐. 요증 사실이 원 진술의 존재 자체이냐 이러면 본래 증거 아니고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그냥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 본래 증거이고 아니다. 그렇지. 원 진술의 내용인 사실.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이냐라는 게 그게 그 요증 사실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신문을 하고 그 특신 상태를 갖추고 그것들을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원 진술의 존재 자체 내가 이렇게 상의를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례비 2천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한 거는 뇌물에 대해서 지금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때문에 이 자체가 범죄 본래